포항의 해병대 특수수색대 훈련장은 살아있는 지옥을 구현한 듯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갯벌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엉킨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훈련병들은 교관들의 거친 고함 소리 속에서 진흙탕을 기고 뛰고 굴렀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약한 자들을 가차없이 걸러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모든 것이 극단적인 피로와 고통으로 흐려지는 그곳에서 유독 한 사람의 움직임은 달랐다. 한유진 하사. 그녀는 120명의 훈련병 중 단 3명뿐인 여군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몸짓이 없었다. 3미터가 넘는 수직 장애물을 넘을 때도,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갯벌을 통과할 때도 그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와 최소한의 힘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그녀의 표정은 짙은 위장, 크림 아래 감춰져 있었지만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훈련 성적은 항상 상위 10% 안에 들었지만 결코 1등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동기들을 압도할 힘이 있었지만 언제나 딱 필요한 만큼의 힘만 사용했다. 그녀의 목표는 수석 졸업이 아니었다. 그저 이 지옥을 통과하고 필요한 자격을 얻어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령부 단상 위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훈련소장 박민혁 대령. 그의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는 아래쪽 진흙탕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이 훈련소의 왕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훈련병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박대령의 시선이 한유진에게 머물렀다. 그는 옆에 선 부관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 여자 아직도 버티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그는 여성이, 특히 유진처럼 가녀려 보이는 여성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여겼다. 그는 이곳이 남성성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여야 한다고 믿었다. 예, 그렇습니다. 한유진 하사 체력이나 전술 이해도 모두 우수합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우수하다고 여자가 설치는 꼴은 딱 질색이야. 저런 것들은 결국 부대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지. 두고 봐, 내가 직접 저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날 오후 10km 완전 군장 구보가 끝난 직후였다. 훈련병들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박민혁 대령이 그들 앞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땀과 비에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훈련병들을 조롱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한유진에게 꽂혔다. 한유진 하사. 그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유진이 즉각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관등 성명을 댔다. 하사 한유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박대령은 그녀의 그 침착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공포와 복종을 원했다.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군. 소꿉장난하러 왔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군인의 눈이었다. 대답 안 해줘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저기 100kg짜리 통나무 보이지? 혼자서 연병장 5바퀴 돌아. 실시.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남자 훈련병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는 통나무였다. 부관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령님, 그건. 하지만 박 대령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고의적인 학대였다.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 한유진은 잠시 박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통나무를 향해 걸어갔. 그녀는 통나무 앞에 섰다.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들어 올리려 했었다. 통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 하나 당장 실시하지 못해 박대령이 소리쳤다. 유진은 다시 시도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뒤틀리고 팔에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통나무는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떠오르다 이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다. 역시 계집은 어쩔 수 없군. 박대령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내 동기들은 내 덕분에 편하게 쉬겠군. 전원 저 통나무 들고 연병장 10바퀴 실시 한유진 하사는 뒤에서 구경하도록.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똑똑히 봐라. 박대령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녀를 육체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면 동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훈련병들은 욕지기를 삼키며 통나무로 달려갔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박대령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보다 더한 지옥도 견뎌낸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내무반은 지친 훈련병들의 코, 고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관물대 깊숙이 숨겨둔 작은 사진을 꺼냈다. 단정하게 해군 정복을 차려입은 위엄 있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태평양 함대 제7기동전단장 한지수 제독이었다. 유진은 이 훈련소에 지원할 때 어머니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한지수의 딸이 아니라 한유진 하사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군인은 계급과 실력으로 말한다. 배경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유진은 그 말을 뼈에 새겼다. 박민혁 대령. 유진은 낮의 굴욕을 떠올렸다. 그는 단순히 엄격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비열한 인간이었다. 오늘 통나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넣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단순히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저런 인간이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중요한 특수수색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폭풍 속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했다. 다음 날 훈련은 더욱 가혹해졌다. 박민혁 대령은 노골적으로 한유진을 괴롭혔다. IBS 고무보트 훈련에서 그는 유진이 속한 조에 가장 무거운 장비를 몰아주었고 야간 침투 훈련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험난한 경로를 배정했다. 그는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포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조원들을 독려하며 가장 무거운 장비를 나눠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독도범만으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침묵은 박대령의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민혁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졌다. 빌어먹을 전혀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한유진의 인사 기록을 다시 훑어보았다. 평범한 가정, 육군 하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자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기록상으로는 그저 독한 년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사실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최근 상부에서 내려온 감사 압박과 그의 비자금 조성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리고 한유진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은 정확히 그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었다. 안 되겠어. 이대로 두면 내 위신만 깎이지. 그는 부관을 불렀다. 내일 있을 지옥주 생존 훈련 계획을 좀 바꿔야겠다. 특히 수중 생존 훈련 내가 직접 참관하겠다. 그리고 특별한 교보제를 좀 준비하도록.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유진을 완전히 박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진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했다. 훈련소 전체의 공기가 평소보다 더 살벌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교관들의 눈빛에도 동정심보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박 대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제지할 수 없었다. 유진은 전투복근을 단단히 조염했다. 내일은 분명 힘든 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유진 하사로서 이 시련을 통과해야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파도가 거셀수록 등대는 더 밝게 빛나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민혁,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 지옥주가 시작되자 훈련소의 공기는 비명조차 삼켜버릴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은 하루에 1시간, 식사는 건빵 2조각과 소금물뿐. 훈련병들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몸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겼다. 4일째 되는 날 새벽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뼈를 내는 듯한 포항 앞바다에서 수중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병들은 차가운 겨울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수중 폭파음이 간헐적으로 터지며 물속의 훈련병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교관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며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훈련병들에게 가차없이 노를 휘둘렀다. 한유진은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호흡을 조절했다. 그녀의 체온은 이미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오직 생존에만 집중했다. 적게 움직이고 호흡을 아끼고 체온을 보존하라. 그녀는 기계처럼 훈련 교범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전체를 울리는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혁 대령이었다. 그는 방한 파카를 걸치고 부둣가에 서서 마치 황제처럼 훈련병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였다. 그는 이런 말단 훈련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한유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전원 수중 결박 훈련 실시 2인 1조로 서로의 손발을 묶고 5분간 수심 3m 아래에서 버틴다. 한 명이라도 물 위로 나오면 조원 전체가 퇴교 조치될 줄 알아라. 박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것은 정규 훈련 과정에 없는 명백히 즉흥적이고 위험천만한 명령이었다.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의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과 짝이 된 이미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어린 훈련병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 신호에 맞춰 숨을 최대한 아껴. 유진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 훈련병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물속으로 잠겼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폐를 짓눌렀다. 5분. 그것은 평온한 상태에서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하물며 손발이 묶인 채 극한의 추위와 공포 속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옆에 있는 동료의 공포가 진동처럼 전해져 왔다. 시간이 흘렀다. 2분, 3분. 한계 상황이 다가왔다. 여기저기서 훈련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 위로 튀어올랐다. 교관들의 욕설과 매질이 이어졌다. 유진의 파트너도 미친 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직이야. 아직.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5분이 지났다는 신호가 울렸다. 유진은 파트너를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기침하며 공기를 빨아들였다. 대부분의 조가 실패했다. 성공한 것은 유진의 조를 포함해 단 3조뿐이었다. 박민혁 대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박 대령은 부두를 어슬렁거리다 곁에 있던 교관이 들고 온 그물망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부에게서 막 빼앗아온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커다란 문어 몇 마리가 들어 있었다. 박 대령의 눈에 잔혹한 광기가 스쳤다. 그는 그것이 특별한 교보제임을 기억해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그물망에서 가장 크고 힘 좋은 문어 한 마리를 꺼내 들었다. 붉은 문어가 그의 팔을 감으며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훈련병들은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이 분명했다. 박 대령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진 앞에 섰다. 한유진 하사. 아직도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나? 유진은 대답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 오만한 눈빛이 박 대령을 폭발시켰다. 그는 손에 든 문어를 유진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집어던졌다. 이거나 먹어라. 문어가 유진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 그리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역겹게 밀려왔다. 문어 다리가 그녀의 얼굴과 목을 감으려 꿈틀거렸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문어를 떼어내려 했지만 묶인 손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문어를 떼어내 바닥에 던졌다. 문어가 진흙탕에서 꿈틀거렸다. 박 대령은 이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꼴 좋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원이 아니라 그냥 오징어 씹는 계집애 같군.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훈련병 하나를 발로 찼다. 너 뭐해? 저 계집애가 아주 배가 고파 보이는군. 저 산낙지를 당장 전연 아가리에 쳐넣어. 이것이 바로 그가 준비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유진의 자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짓밟고 싶었다. 지목당한 훈련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꿈틀거리는 문어와 박대령 그리고 얼어붙은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차마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 뭐해 이 새끼야, 명령 불복종인가? 박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훈련병이 망설이자 박대령은 그를 밀치고 직접 나섰다. 그는 진흙탕의 문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유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지옥주 4일째의 피로와 묶인 손발로는 장성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박 대령은 유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네가 감히 내 훈련소에서 버텨. 네가 뭔데? 그는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든 문어를 유진의 입을 향해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다. 이거나 처먹어 이 쓸모없는 암캐야. 저 빌어먹을 산낙지를 당장 전현 입에 쳐넣으라고 했잖아. 그는 스스로 고함을 지르며 문어를 유진의 얼굴에 문댔다. 순간 시간은 멈췄다. 문어의 빨판이 유진의 뺨과 입술에 달라붙는 감촉 숨막히는 비린내, 그리고 박민혁 대령의 광기 어린 눈동자.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다른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교관들은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이곳은 완벽한 무법지대였다. 한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사리에 가까운 증오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명예 군인 정신, 그 모든 것이 이 진흙탕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묶인 손으로 박대령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꿈틀거리는 문어의 몸통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박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순종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문어를 천천히 하지만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얼굴에서 떼어냈다. 문어 빨판이 피부에서 떨어지며 뽁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 문어를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손발이 묶인 채로 균형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한 추위와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대령님,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대 정신입니까? 그녀는 문어를 든 손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대령님의 지휘 방식입니까? 박민혁 대령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비명과 눈물 혹은 공포에 질린 복종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차가운 저항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일개하사관 계집애에게 정면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 인연이 감히 그는 유진의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묶인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박대령이 진흙탕에 나동그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훈련소 전체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한유진 하사가 훈련소장을 폭행했다. 유진은 쓰러진 박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에 쥔 문어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문어가 박대령의 얼굴에 철썩 달라붙었다. 대령님이야말로 이걸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혁 대령은 진흙과 문어 범벅이 된 얼굴로 경악했다. 저 전현을 당장 체포해. 당장.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교관들이 망설이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묶인 손을 순순히 내밀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교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쓰러진 박대령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는 끝났어. 그녀는 이미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것 이상의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곳을
그리고 저 오만한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그녀가 이 훈련소에 온 진짜 이유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 하사는 차가운 영창 바닥에 앉아 있었다. 훈련소장 폭행이라는 죄목은 군 복무를 즉시 끝장낼 수도 있는 중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문어 사건의 굴욕감은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았고,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수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혁이 자신을 이대로 순순히 군법 회의에 넘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박민혁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란에 가까운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한유진을 불명예 전역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옥주 훈련 중, 그것도 자신이 먼저 가혹 행위를 한 상황에서 훈련병을 폭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상부의 감사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특히 그 문어 사건이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터였다. 그는 이가 갈렸다. 그 계집애의 마지막 눈빛, 그 경멸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유진을 훈련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유진을 굴복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교활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훈련소의 왕이었고, 왕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법이다. 사흘 후 한유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신 훈련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극심한 훈련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하극상이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박 대령의 또 다른 함정임을 알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천천히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공개적인 처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그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박 대령의 괴롭힘은 이제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교관들을 통해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들을 하달했다. 유진은 훈련이 끝난 심야에 혼자 탄약고에 녹슨 탄피 수만 개를 세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불빛 하나 없는 축축한 지하 벙커에서 그녀는 밤을 새워야 했다. 그녀는 또한 훈련소 전체의 화장실 청소를 칫솔 하나로 완수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육체적 소진을 유도하는 행위였다. 훈련병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박 대령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감히 그녀에게 말을 꺼낸 사람조차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 대령은 유진의 고립을 의도했다. 한유진 하사와 접촉하는 훈련병은 즉시 관심사병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한다는 암묵적인 지시가 내려왔다. 유진은 순식간에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밥도 혼자 먹었고 잠도 가장 구석에서 잤다. 하지만 박민혁은 한유진이라는 바위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파도에는 굴복하지 않았지만 물밑의 흐름을 읽는 데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육군 정보사령부에서 전술 분석 및 위장 침투 교육을 이수한 엘리트 요원이었다. 이 훈련소에 온 것은 특수수색대의 전술을 익혀 합동 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굴욕적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칫솔질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교관들의 대화 조각 차량의 이동 경로,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지는 물품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 대령의 광기는 단순한 성격 파탄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더 크고 추악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보급품 창고였다. 탄피 재고 조사라는 명목으로 탄약고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최신형
야간 투시경 수십 개가 입고되어 있어야 했지만 창고 구석에는 구형의 작동불능 장비들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재고 목록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고의 다른 구역을 몰래 조사했다. 신형 고강도 로프라고 적힌 상자 안에는 마모가 심한 낡은 로프들이 들어 있었다.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전투 식량 역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가형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누군가 중간에서 막대한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낡은 로프는 암벽 등반 훈련 중 끊어질 수 있었고, 불량 식량은 극한의 훈련 중에 치명적인 탈수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었다. 박민혁은 단순히 가혹행위를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범죄자였다. 그녀는 문어 사건 이후 자신을 유일하게 몰래 챙겨주던 의무실의 젊은 하사를 떠올렸다. 그는 박대령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유진은 야간 경계 근무 중 우연을 가장해 그와 접촉했다. 최근 보급 상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의무하사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망설였지만 유진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말도 마십시오. 장부상으로는 최신 항생제와 지혈대가 넘쳐나는데 실제로는 소독약조차 부족합니다. 박 대령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JP 로지스틱스라는 민간 용역 업체 하나가 독점적으로 물자를 납품하는데 그 이후로 이 모양입니다. 퍼즐이 완성되었다. 박민혁 대령은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가 지옥주 같은 위험한 훈련을 강행하고 훈련병들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이유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낡은 장비 탓이 아닌 훈련병의 정신력 문제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유진의 분노는 개인적인 굴욕을 넘어섰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좀먹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그녀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박대령의 부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다급하게 서류를 파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무슨 감사 갑자기 왜? 알겠습니다. 그 서류는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훈련소 뒤편의 소각장으로 향했다. 비에 젖어 미처 다 타지 않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 대령이 독점 계약을 맺은 JP 로지스틱스와의 물품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금액과 품목이 실제 보급품과 현저하게 차이 났다. 한유진은 그을린 서류 조각을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민혁은 이 훈련소의 왕이었다. 내부 고발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 일에 어머니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어머니 한지수 제독은 청렴 결백함의 상징이었다. 만약 유진이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는 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를 망설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다가 사적 복수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유진은 이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정보 요원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박민혁 대령의 부패를 입증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물밑에 숨어 칼을 가는 암초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민혁의 거대한 배가 스스로 좌초될 때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부과된 벌칙들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탄약고 재고 조사는 창고 내부를 합법적으로 뒤질 기회가 되었고, 화장실 청소는
교관들의 사적인 대화를 엿들을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박대령이 자신에게 던져준 굴욕을 그를 무너뜨릴 무기로 다시 벼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의무하사 외에 몇 명의 피해자를 더 포섭하기로 마음먹었다. 박대령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그의 비리에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 그녀는 그들을 찾아내야 했다.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는 모두의 전쟁이었다. 한유진의 훈련소 생활은 이제 두 개의 전선으로 나뉘었다. 낮은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훈련병 한유진의 시간이었고, 밤은 박민혁의 비리를 파헤치는 정보요원 한유진의 시간이었다. 그녀에게 부과된 벌칙 청소와 창고 정리는 이제 훈련소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보급 창고를 관리하며 박대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젊은 김중사였다. 유진은 의무하사와의 접선 이후 김중사가 JP 로지스틱스의 물품 반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일부러 늦은 밤 창고 정리 작업을 자원해 그와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창고 구석의 희미한 전등 아래 김중사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실제 반입된 물품과 장부상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는 중이었다. 유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다. 힘드시겠습니다. 김중사님. 그가 화들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하나사. 아직 안 갔나 여긴 어쩐 일이야. 김중사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구석에 쌓인 낡은 야간, 투시경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것들이 장부상에 기록된 신형 고성능 장비입니까? 이걸 믿고 야간 훈련을 하다가는 우리 중 누군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김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훈련병은 훈련이나 똑바로 받아. 그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그날 소각장에서 발견했던 불에 그을린 서류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JP 로지스틱스의 로고와 실제 납품가와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 적힌 이중장부의 잔해였다. 김중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저 서류가 완벽하게 파쇄되었다고 생각했다. 박 대령님은 이 모든 책임을 김 중사님께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그들의 주특기니까요. 중사님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모든 비리를 뒤집었을 희생양이 될 겁니다. 유진의 말이 김 중사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난 어쩔 수 없었어. 박 대령이 내 아내의 병원 문제를 그걸로 협박했어.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김 중사는 거의 울부짖었다. 그는 박 대령의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지만 매일 밤 부하들의 목숨값을 빼돌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중사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미친 짓을 멈추려는 겁니다. 그녀는 몸을 낮춰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저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에게 원본 장부를 주십시오. JP에서 실제로 받은 납품 내역서와 박 대령에게 상납한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 말입니다. 김중사는 유진의 꺾이지 않는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자신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를 처음 만난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창고 바닥에 썩은 나무 판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두꺼운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유진은 두 번째 조각을 맞춰야 했다. 박 대령의 가혹 행위와 부패가 결합된 직접적인 피해자. 그녀는 의무하사에게 다시 한번 비밀리에 접촉했다. 2달 전 암벽 등반 훈련 중 로프가 끊어져 중상을 입고 불명예 퇴교당한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무하사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 무릎을 쳤다. 아, 이진우 병장 말입니까? 맞습니다. 분명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는데 결국 훈련병 본인의 장비 관리 소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났죠. 박 대령님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라 다들 쉬쉬했습니다. 그 로프 JP 로지스틱스에서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대령이 빼돌린 신형 로프 대신 낡은 로프를 훈련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연락처를 알아봐 주십시오. 의무하사는 이 일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유진과 같은 배를 탄 입장이었다. 그는 휴가를 나가는 동료 병사를 통해 수소문했고 며칠 뒤 이진우 병장의 집 주소와 개인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유진에게 몰래 건넸다. 문제는 유진이 훈련소 밖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창에 갇혀 있을 때 몰래 숨겨둔 담뱃갑 속은 박지 뒤에 감춰둔 작은 연필심과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녀는 훈련소 박민간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겼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박 대령의 비리를 처벌하려는 동료라고만 했다. 편지에는 사고 당시에 정확한 상황 박 대령이 어떻게 교관들을 회유해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JP 로지스틱스와의 관계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당신의 침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 빠진 군을 바로잡는 정의입니다. 진실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 그녀는 이 편지를 의무하사를 통해 외부 민간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성공했다. 김 중사에게서 넘겨받은 원본 장부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박민혁 대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것만 최소 5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빼돌렸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JP 로지스틱스는 그 하수인에 불과했다. 유진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한 증거 목록이 아닌 하나의 완결된 범죄 사건 파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보사 요원 시절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박 대령의 이동 경로 통화 패턴, 심지어 그가 서류 결제 시 사용하는 만년필의 잉크 종류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사무실 청소를 자원했다. 그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단 15분.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었다. 박민혁은 교활했지만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복잡한 암호를 걸어두었지만 유진은 그가 책상 위에 보란듯이 올려둔 가족 사진과 임관 기념패를 보고 조합을 유추해냈다. 그의 외아들 이름과 임관 연도를 조합한 단순한 암호였다. 유진은 즉시 숨겨진 폴더에 접근했다. 그 안에는 JP 대표와의 사적인 이메일뿐만 아니라 더 상위 조직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정기적으로 상납 보고를 하는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박민혁은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사슬에 연결된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는 빼돌린 물품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어딘가로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핵심 데이터를 미리 준비한 초소형 USB 메모리에 복사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기 직전 박 대령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헌병대 문양이 찍힌 발신자였다. 박민혁 대령은 뭔가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 부당하게 퇴교당한 이진우 병장이 최근 국방부 직속 군인권센터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또한 김 중사가 평소와 달리 자신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유진, 그 빌어먹을 계집애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묵묵히 청소만 하고 있었다. 그 예측 불가능한 침묵이 박 대령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전현을 이대로 훈련소 안에 둬서는 안 되겠어. 박 대령은 자신의 부관이자 공범인자를 불렀다. 다음 주에 있을 최종 종합훈련, 고립 생존훈련 계획을 즉시 수정한다. 한유진 하사는 특별 단독조로 편성해 가장 위험한 구역 통신이 완벽하게 두절되는 죽음의 계곡으로 투입시켜. 그의 눈이 번뜩였다. 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법이지. 특히 장비 불량이나 독사 출몰 같은 불운한 사고 말이야. 확실하게 처리해. 유진은 이 모든 계획을 그들의 사무실 밖에서 화장실 청소용 대걸레를 밀며 전부 엿들었다. 죽음의 계곡, 그곳은 과거 실제 지뢰가 매설되었던 지역이라 훈련병들도 기피하는 사실상 버려진 훈련구역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을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할 생각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USB에 담긴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것을 밖으로 내보낼 시간이 없었다. 박 대령은 자신을 죽이기 전에 훈련소 전체의 통신망을 감시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전투화 밑창 깊숙이 USB를 숨겼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 증거는 반드시 외부로 나가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명예나 자신의 경력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한지수 제독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해군과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의무하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부탁을 했다.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든 훈련소 외부망과 연결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통신망을 단 1분만 확보해 주십시오. 유진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제7기동 전단장 한지수 제독 직통 라인으로 단 하나의 암호 전문을 보내야 합니다. 동해의 건풀은 물결을 가르는 제7기동 전단의 기함, 율곡 2함의 함교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수 제독은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두꺼운 종이, 보고서 묶음이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정기적으로 취합되는 예하 부대들의 분기별 보급 및 훈련 현황 보고서였다. 한지수 제독은 군에서 얼음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데이터와 규정 그리고 전술적 판단으로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해군 내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지휘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딸이 있는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 보고서를 검토 중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검토했다. 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유진 하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제독으로서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즉각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보고서상 포항 훈련소의 특수수색 훈련병 퇴교율이 지난 분기 대비
40% 이상 급증해 있었다. 이것은 극도로 이례적인 수치였다. 지옥 같은 훈련으로 악명 높은 곳이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거나 혹은 지휘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보급 요청 내역이었다. 퇴교율이 급증한 것과는 정반대로 최신형 야간 투시경 고강도, 티타늄 카라비너, 신형 전술, 로프 등 고가의 특수 장비 요청은 오히려 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훈련병이 줄어드는데 장비 소모, 특히 고가 장비의 손망실 보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한지수 제독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훈련소장 박민혁 대령의 인사 기록을 시스템에서 조회했다. 회사 동기들보다 진급은 빨랐지만 야전 지휘 경험보다는 해군 본부에서의 정치질에 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녀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사업가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민혁이 1년 반 전 해당 훈련소로 부임한 시점부터의 모든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했다. 패턴은 명확했다. 박 대령 부임 직후 JP 로지스틱스라는 생소한 업체가 훈련소에 독점 보급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비 손망실 보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조용히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작전 참모, 해병대 1사단과의 최근 합동 훈련 계획안 내게 다시 올려보내. 그리고 포항훈련소의 최근 3개월간 유류 및 탄약 소비 내역을 훈련 일정과 대조해서 보고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딸 유진을 떠올렸다. 유진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자원 입대했다. 제독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원했다. 한지수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래서 유진이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모녀가 합의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수품 횡령 훈련 시스템 붕괴,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신호였다. 그녀는 이미 합동작전 준비태세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포항 훈련소를 불시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개인 보안 단말기에 비상 알림이 울렸다. 함대 사령부의 공식 라인이 아닌 최고 등급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들어온 비인가 메시지였다. 발신지는 포항훈련소 인근의 민간 병원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포항훈련소 의무실. 젊은 의무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통신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다. 한유진 하사가 건네준 USB 메모리는 그의 손에서 뜨거웠다. 그녀는 단 1분 아니 30초면 된다고 했다. 박 대령이 훈련소 전체의 통신망을 감시하기 시작했지만 의무실의 환자 기록 전송용 외부망은 아직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의무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다. 유진이 알려준 대로 그는 미리 설정된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단 하나의 압축 파일을 전송했다. 파일의 용량은 지극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데이터가 요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이 신신당부했던 3개의 단어를 덧붙였다. 한지수 제독은 메시지를 열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암초, JP, 죽음의 계곡, 암초. 그것은 한지수가 어린 유진에게 가르쳐 주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 혹은
부패가 조직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의미의 암호명이었다. JP. 그녀가 방금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로 그 유령 업체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죽음의 계곡, 훈련소에 버려진 구역 유진이 곧 사고를 당할 장소. 이것은 딸의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첩보 보고였다. 유진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적의 핵심 정보와 자신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타전한 것이다. 한지수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보고서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함교의 통유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를 느꼈다. 박민혁은 단순히 군수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제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그녀의 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동훈련 점검 따위의 위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은 횡령 사건 조사가 아니라 적진에 고립된 아군 요원을 구출하고 적을 섬멸하는 군사 작전이었다. 작전 참모 당장 내 집무실로.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들어온 작전 참모에게 그녀는 이미 수정된 명령서를 내밀었다. 기존의 포항 합동훈련 점검 계획은 취소한다. 지금 즉시 비상 전투 준비 태세 점검으로 격상한다. 전 함대에 비상 출항 준비 명령하달. 작전 참모의 눈이 커졌다. 제독님 비상 출항이라니요 무슨. 전쟁이라도. 전쟁 맞다. 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해병대 내부에 썩어빠진 암초를 도려내는 전쟁이다. 헌병대와 기무사에도 연락해. 내 직권으로 포항훈련소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요청한다. 우리가 도착하는 즉시 훈련소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지휘 계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그녀는 다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제독의 냉철한 이성 뒤로 완벽하게 감춰졌다. 그녀는 유진이 버텨줄 것이라 믿었다. 유진은 그녀의 딸이었고 그 누구보다 강인한 군인이었다. 전 함대 최대 속력으로 포항으로 기수를 돌린다. 이 시간 내로 포항 앞바다에 도착한다. 율곡이 이암의 거대한 선체가 육중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 단 한 명의 하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암초를 부수기 위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혁이 한유진을 죽음의 계곡으로 보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민혁 대령의 집무실은 태풍의 눈이 되기 직전처럼 고요했다. 그는 죽음의 계곡으로 떠날 한유진의 장비 목록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우연한 사고를 위해 정비 불량의 구형 무전기와 낡은 로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리고 그의 부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에 내던졌다. 무슨 호들갑이야, 똑바로 보고 못해. 부관은 숨을 헐떡이며 보안 전문 한 장을 내밀었다. 해군 7기동 전단입니다. 한지수 제독이 전 함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기수를 돌렸다고 합니다. 비상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명목으로 1시간 내로 본 기지에 도착 예정입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한지수 제독 태평양 함대의 어른 마녀가 그것도 자신의 전단을 전부 이끌고. 이것은 정기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상의 무력 시위이자 기지 점령 통보였다. 한지수,
그 여자가 갑자기 왜, 어째서 그는 무언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회전했다. 이진우 병장의 진정 김중사의 불안한 태도 그리고 한유진, 그 빌어먹을 계집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유진, 한지수, 설마.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유진의 인사기록부를 다시 열었다. 가족 관계라는 비어 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다. 젠장 속았어. 박민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유진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에 심어진 스파이, 그것도 제독의 딸이었다. 그가 문어를 던지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대상이 바로 한지수 제독의 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적 재앙이었다. 그의 패닉은 광기로 변했다. 그는 부관의 멱살을 잡았다. 당장 김중사 불러와. 그리고 JP 그 새끼들한테 당장 잠수 타라고 해. 모든 장부 컴퓨터 파일 싹 다 태워버려. 지금 당장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한지수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한유진,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죽음의 계곡 훈련은 당장 취소해. 그년이 제독의 딸이든 뭐든 절대로 감사팀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돼. 그는 유진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입을 막는 것. 그는 즉시 의무실장과 헌병대장, 그의 충실한 수하였다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한유진 하사, 그년이 지옥주 훈련 이후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탁상 위에 서류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제독의 딸이라는 둥, 훈련소장이 자기를 암살하려 한다는 둥, 심각한 망상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는 의무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격리 조치, 명령서 작성해. 그녀는 지금 당장 의무실 독방에 감금한다. 최고 수준의 안정제를 투여해서 그 누구와도 특히 한지수 제독의 감사팀과는 절대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한유진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그녀가 하는 모든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설사 증거가 나온다 해도 그것은 정신 이상자가 조작한 것이라 우길 작정이었다. 그 시각 한유진은 생활관에서 조용히 자신의 군장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계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어머니는 과연 자신의 의도를 파악했을까?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의 바다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대령의 수하인 헌병 2명과 의무병력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창백하게 질린 의무실장이 서 있었다. 한유진 하사 훈련소장님 명령이다. 헌병이 고압적으로 소리쳤다. 귀관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판단되어 지금 즉시 의무실로 격리 조치한다.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근거가 뭡니까?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근거, 네가 짓거리고 다닌 망상들이 바로 근거다. 당장 끌고 가. 헌병들이 유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유진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뿐이었다. 의무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미안하네 한하사. 이건 명령일세. 주사기 안에는
다량의 신경안정제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의무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의무실장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약물을 주입했다. 약효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진의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며 의무실 복도를 지났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훈련소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훈련소 정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색 지휘 차량 행렬이 멈추는 것을. 그 뒤로 해병대, 헌병대의 위압적인 기동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폭풍이 도착한 것이다. 유진은 차가운 독방 침대에 던져졌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박민혁은 유진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둔 것이 단순한 하사관이 아니라 폭풍 그 자체를 불러들인 도화선이었다는 것을. 유진은 약물에 취해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려 했었다. 버텨야 해. 어머니가 오셨어. 포항훈련소의 공기는 금속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울렸다. 한지수 제독의 지휘 차량이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섰을 때 기지 전체는 이미 그녀의 함대에서 파견된 헌병대에 의해 사실상 장악된 상태였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박민혁 대령은 땀으로 젖은 얼굴에 필사적인 미소를 가장하며 달려나왔다. 제독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영광입니다. 그는 경례를 붙였지만 한지수 제독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 대령. 내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러 왔다. 당장 기지 지휘 통제실로 안내해. 모든 참모진을 5분 내로 소집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민혁은 침을 삼키며 의무실 방향을 흘깃 확인했다.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브리핑 테이블. 박민혁은 준비된 허위 보고 자료를 띄우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 성과를 과장하고 퇴교일 증가는 훈련 강도를 높인 탓이라 둘러댔다. 한지수 제독은 그의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하지, 대령. 나는 그쪽의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니다. JP 로지스틱스. 이 업체와의 모든 거래 내역 원본을 지금 당장 제출해. 그녀의 말에 박민혁과 동석한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민혁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독님, 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유진 하사라는 훈련병이 극심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현재 격리 조치 중입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한지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신이 제독님의 딸이라는 둥, 제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둥, 심각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독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어떤 망언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유진이 약물에 취해 있을 것을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한유진 하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의무실 환자복 위에 전투복 상의를 겨우 걸친 채였고 약물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어떻게? 여봐라.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격리실로 다시 쳐넣어.
그의 수하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한지수 제독의 헌병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한지수 제독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유진 하사. 현 시간부로 복장 불량, 무단 이탈이다. 해명하라. 어머니가 아닌 제독으로서의 명령이었다. 유진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박민혁을 지나쳤다. 그리고 한지수 제독 앞에 서서 위태롭게 경례를 붙였다. 제독님, 저는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통제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전투와 밑창 깊숙이 숨겨두었던 땀과 진흙으로 더러워진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박민혁 대령의 군수품 횡령, JP 로지스틱스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상부 조직으로의 불법 자금 송금 내역이 담긴 수사보고 파일입니다. 박민혁이 절규했다. 거짓말 저건 전현이 조작한 거야. 전현은 미쳤다고. 그는 USB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헌병의 제지에 막혔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대령, 당신은 내가 모든 증거를 조작할 만큼 유능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어야지.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러 온 의무하사 그녀의 탈출을 도운에게 고갯짓했다. 의무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제실의 음향 시스템에 작은 녹음 장치를 연결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혁 대령의 지휘 철학을 증명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지옥주 훈련에서 수많은 훈련병들 중 누군가가 혹은 유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돼, 안 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스피커에서 차가운 바닷바람 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박민혁 대령의 목소리가 지옥의 유황불처럼 통제실을 가득 메웠다. 저 빌어먹을 산낙지를 당장 전현 입에 쳐넣으라고 했잖아. 정적이 흘렀다. 한지수 제독의 참모진들은 경악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해병대 지휘관이 훈련병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과 학대의 증거를 직접 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박민혁의 광기 어린 고함이 이어졌다. 이거나 처먹어 이 쓸모없는 암케야. 한지수 제독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딸이 견뎌냈을 지옥이 그 소리 안에 담겨 있었다. 박민혁 대령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지수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먼저 간신히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흔들림, 어머니로서의 고통이 스쳤지만 이내 강철 같은 제독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민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박민혁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그 자체였다.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및 군영법 제80조에 의거 기관을 지휘관 직위에서 해제한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고갯짓했다. 이 자를, 아니, 이 쓰레기를 당장 체포하라. 또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모든 방관자와 공범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 및 구금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헌병들이 박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년아, 너희들 다 끝났어. 한지수. 내년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비명은 헌병대의 손에 입이 막히며 곧 잦아들었다. 모든 임무가 끝나는 순간 유진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아드레날린이 사라졌다. 약물의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덮쳤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 닿지 않았다. 한지수 제독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쓰러지는 딸을 품에 안았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제독은 유진의 땀과 진흙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녀는 딸의 귓가에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버텼다. 내 딸. 유진아. 정말 잘했다. 그것은 제독의 명령이 아닌 어머니의 위로였다. 한유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딱딱한 영창, 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과 코를 찌르는 옅은 소독약 냄새였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군 병원의 1인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약 기운은 거의 가셨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감은 여전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낯선 중령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해군이나 해병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속 감찰부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한유진 하사,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윤석호 중령입니다. 그의 태도는 깍듯했고 유진을 피해자나 정신병자가 아닌 명백한 증인이자 공로자로 대하고 있었다. 박민혁 대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 총 12명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윤 중령이 보고하듯 말했다.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가혹행위 살인 미수. 한 하사가 넘겨준 USB와 음성 파일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민혁의 부패 사슬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JP 로지스틱스는 물론이고 해병대 사령부 내부에 묵인 세력까지 일부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지수 제독의 함대가 포항 앞바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김 중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 겁니다. 이진우 병장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졌고요. 윤 중령은 유진을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하사께서 이 모든 것을 내부에서, 그것도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해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물었다. 훈련소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훈련소장이 임명되었고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보급 체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하사의 훈련 기록은 윤 중령이 잠시 머뭇거렸다. 이번 일로 인해 모든 훈련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원한다면 훈련을 중단하고 원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 훈련을 마치러 왔습니다. 마지막 종합훈련에 복귀하겠습니다. 몇 주 후, 혹독했던 11월이 지나고 차갑지만 상쾌한 12월의 바람이 포항훈련소 연병장을 감돌았다. 훈련소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교관들의 불필요한 욕설이 사라졌고 훈련은 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낡은 장비들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오늘 특수수색대 지옥 훈련의 마지막 수료식이 열렸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훈련병 중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작 18명 뿐이었다. 그 18명 가운데 한유진 하사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깡말랐지만 그녀의 눈은 훈련소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훈련소장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이 훈련병들에게 직접 특수수색대 휘장을 달아주었다.
그가 유진의 앞에 섰다. 그는 유진의 가슴에 영예로운 휘장을 달아주며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하지 않은 말을 나지막이 건넸다. 한하사, 자네는 이미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전투를 치렀고 승리했네. 해병대는 자네에게 빚을 졌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맙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경례로 답했다. 문어 사건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모든 훈련병들은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동안 유진은 홀로 연병장 구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부두 쪽을 향했다. 저 멀리 오늘 수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거대한 구축함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율곡이 이 함이었다. 그리고 그 함선의 가장 높은 함교 위 한지수 제독이 홀로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제독의 정복 차림이었고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고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지수 제독은 웃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딸이자 이제는 진정한 특수수색대원이 된 군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제독이 가장 험난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또 한 명의 군인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다. 한유진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 역시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명예로운 휘장이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굴욕과 분노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 날카로운 칼로 벼려냈다. 그녀는 한지수의 딸이 아닌 해병대 특수수색대 한유진 하사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